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대의식의 확산과 생활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가 되면서 이제 서양의 문물들, 근대화된 문물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생각도 변화하고 의식주,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의 요소들이죠. 의식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삶의 토전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의식의 확산, 평등사회 지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때 우리 개화당들이,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갑신 개혁정강을 내세웠죠. 이렇게 하겠다, 3일천하로 끝나긴 했지만요. 자, 그 내용에도 보면은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자, 인민평등,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인민평등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학농민운동에도 보면요, 동학농민운동군이 제시했던 패전개혁안의 내용들도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들을 바꾸는, 특히 신분과 관련된 질서들을 바꾸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비문서 소각하자라는 내용은 이제 신분에 대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칠종 천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자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칠종 천인은요, 노비, 백정, 광대, 기생, 승려, 무당, 장인 등 요즘으로 치면 오히려 전문직이에요. 오히려 하고 싶어하는 직종들인데 당시에는 약간 천하게 여겼던 7개의 직종,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좀 철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연자제를 폐지한다든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 주자라는 내용 등이 담긴 그런 패전개혁안이 제출이 되었고요. 물론 동학농민운동 자체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죠, 갑오개혁 때 이 내용들의 상당 부분들이 반영되어지죠. 연자제도 폐지되어지고요. 또 가장 중요한 신분제 자체도 폐지가 되어졌죠. 뭐 사회적으로는 이후에도 조금 남아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갑오개혁 때 이런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조혼, 일찍 결혼하는 그런 풍습, 조혼이라든지 과부제가도 허용, 조혼도 폐지하고 과부제가도 허용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그러한 평등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권의식, 요즘으로 치면은 뭐 시민의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는 뭐 당연히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적용하기에 100% 맞지는 않지만 그냥 굳이 지금이랑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인 의식, 내가 뭔가 국가의 주인인 의식, 당시는 아직 이제 국민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뭐 국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민권, 백성민, 우리의 권리,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좀 신장시키자라는 민권 의식이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에 보면요,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의미에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회의하고 이랬잖아요. 남녀노소, 신분, 계층 상관없이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경험은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층이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로 그런 토론을 한 것은요. 그래서 독립협회는요, 특히 이제 3가지 운동 중에 자유민권운동, 민권운동이라는 데서 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정치를 지향하자. 의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의 구성원들의 대표를 뽑자라는 거죠. 그래서 중추원에도 보면은 이렇게 중추원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하자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독립협회 때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는요, 나중에 결국은 해산당하지만 이 독립협회를 이끌던 나머지 사람들이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등 애국개몽운동 단체도 배웠죠. 그리고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입헌정치라든지 아니면 민권운동들을 이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독립협회 때 보면 독립협회에서 다양한 토론회와 연설을 개최했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그 중에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인물이 앞에 나가서 연단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백정이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 밑에서 양반이 듣는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평등사회 그리고 민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이 시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여권 신장, 여성의 사회활동을 살펴보면요, 여성의 권리도 좀 확대해 나가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권 신장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여권 통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8년에 북촌,
북촌 한옥마을 아시나요? 경복궁 옆에 있는. 자, 북촌은 대대로 양반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양반 중에서도 약간 명문 대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북촌이고, 상대적으로 약간 양반들이지만 그보다 위세가 좀 못 미치는 사람들이 남촌, 그죠? 남산 쪽에 있는 남촌에 살았다고 하는데, 자, 이 여건통보는요, 1898년에 북촌의 양반 부인들을 중심으로 발표한,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정치 참여권 등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여건 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북촌 더 나가서 한성에 살고 있는 수도 한성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내용들이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 같은 곳들에 이제 발표가 되고 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건 통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지라, 남녀도 동등하다. 여자도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장성한 후에 남자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을 살더라도 남자의 압제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부부가 되어서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되더라도 남편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원래 삼종 지도로 해서 어려서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자는 그런 운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후대함을 받으면 다름이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남자 못지 않으므로 권리도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려라는 여건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신청하기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학문도 남자 못지않게 키워야지 이렇게 여건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여건통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건 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찬양회입니다. 찬양회. 찬양이라는 일이 들으니까 약간 교회 같은 느낌 들죠, 찬송가. 자, 찬양회는요, 여학교 설립운동과 여성 개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 설립운동을 특히 많이 했는데요. 자, 이 찬양회는 앞에 나왔던 여건통문을 여건통문의 발표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바로 이 찬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거두어서 학교를 만들자, 여학교를 만들자라고 해서 회비를 거두어 순성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료회가 주최한 만민공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찬양회라는 단체가 되겠고요. 여건단체 중에 요 당시 여건단체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양회. 자, 그 외에도 여자교육회, 진명교육회 같은 것들이 조직되어져서 일사늑약 이후에 이제 조직되어져서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여러 개 이제 설립하게 되어지고요. 또 국제보상운동 기억나죠? 국제보상부인에서는 국제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국제보상운동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 국제보상 부인에도 대구의 여성들이 남일동 폐물폐지위원회, 폐물은 뭐 손가락질은 약간 그 금부치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남일동 폐물폐지위원회를 조직해서 국제보상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제보상운동에서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이주동포들의 생활, 삶의 터전을 좀 바꿔간 사람들의 모습이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이주해 갑니다. 만주나 연해주, 만주 간도라고 하죠. 간도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가게 되고요. 또 일본이나 미국으로도, 그전에도 만주나 연해주는 이주해 가는 모습도 있었고, 일본도 가깝지만 이제 더 멀리 미주 지역까지, 미국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가는 모습이 좀 달라진 이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요,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해가는 모습들은 우선 첫 번째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한 모습이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난,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새로운 터전에 가가지고 새롭게 좀 농사를 짓고 살아보자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편은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건너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나중에 아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는 무장 독립투쟁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거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는 19세기 후반에 기근, 그리고
탐관 어리들의 스타를 피해서 많이 이주해 가게 됩니다. 자, 연해주도 요 시기부터 이주해 가는데요.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제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약 100여 개에 달하는 신안촌이라고 하거든요. 신안촌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자치기구, 한인들의 자치기구와 학교를 설립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연해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던 한인들이 나중에 그 1937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소련과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이 한인들이 아무래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 소련 스탈린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한통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일본 군인들을 돕고 첩보 활동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연해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주를 시키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철도, 기차를 타고서 정말 빽빽하게, 정말 그래서 기차를 이용해서 시베리아를 건너서 중앙아시아로 가는데 그중에 죽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주해 가는 그런 아픔 역사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우리 고려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같이 이주해 갔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쵸?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던 홍범도 장군도 그때 같이 강제로 이주해 가서 사는데 또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홍범도 장군이 그 지역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극장의 수위로 일했다고요. 극장, 영화관의 수위로 일했는데 그 홍범도 장군이 수위로 일하고 있는 영화관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 상영되어졌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이 수위로 보고 문지기를 하고 있고 그 건물에서 홍범도 장군을 찬양하는 연극이 상영됐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간도, 만주 지역은 정말 많은 우리나라 이전부터도 많이, 조선 후기부터 많이 건너가서 살기 시작했죠. 여기도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수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면서 일본에게 그러면서 이제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간도 지역에, 만주 지역에, 만주나 간도나 이제 같은 의미로 봅니다. 터를 잡고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20세기 들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국권 피탈 과정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는 많은 애국지사분들이 또 여기에 건너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주가 많이 되는 지역이 바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은 유학을 좀 많이 갔어요. 이 당시에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저임금에 낮은 임금, 낮은 월급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가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자, 이제 이거 넘어서 이제 미국 쪽 볼까요? 미주 지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공식적으로 미국 이민의 시작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죠.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가는 곳이 바로 하와이. 지금은 최고의 휴양지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약간 서러운 역사가 서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은 하와이 농장주 협회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에 이민을 요청합니다. 중간에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려진 알렌, 우리나라 미국 공사로 왔던 알렌이 미국 공사에서 알렌이 중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에 이민을 요청하고 광고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와이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 하와이의 주도인 호놀룰루에 이민자가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05년까지 약 7,0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 중에 일부는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또 이주해 가기도 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많이 갔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데 미국인들이랑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여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진 결혼이라는 게 유행했다고 해요. 사진. 그래가지고 내 사진을 한국에 이제 조선에 보내면은 그 사진을 보고선 한국 여자들이 사진만 보고서 이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배를 타고서 하와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신부라고도 하고 사진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사진만 보고 왔는데 그 중에는 약간 뭐 요즘으로 치면 사진 어플을 이용해서 너무 심하게 보정을 한 것처럼 뭐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하와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냐고 막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그 나이도 좀 뭐 차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 내가 30살, 35살, 40살이면은 막 20년 전에 사진을 한국으로 보내서 여자는 젊네 하고서 와서 봤더니 자기를 데리러 나온 남편이, 예비 남편이 막 할아버지처럼 막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좌절해서 자살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서 약간 그냥 살다 보면 또 정들고 이랬겠죠. 자,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사진 결혼, 사진 신부, 하와이로 가는 이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가서 1905년부터 약 10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멕시코로 또 이민을 갑니다. 애니갱이라고도 불리죠. 애니갱에서 멕시코로 이주하는데, 이 멕시코나 하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사탕수수 농장 이런 데서 많이 일해요. 사탕수수, 이제 설탕 만드는 그 올려내는 수수, 사탕수수가 워낙에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 사탕수수 농장, 미국 남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은 흑인 노예들이 많이 썼잖아요. 흑인 노예들이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노동력이 약간 부족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의 노동 이민자를 또 쿨리라고 해서 또 많이 가거든요. 그런 아시아계에서 채우려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로 갔던 이주 노동자들은 하와이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또 아픈 역사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후예들이 거기 아직도 남아서 살고 계시죠. 자, 이 글 한번 보면 되게 유명한 건데 허은. 그래서 정말 이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이 간도지어로 갔던 이상용 집안의 며느리이십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하지만 간도를 이주해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뒷바라지했던 그런 명문가 집안의 며느리였던 허은 님께서 쓰신 책 내용인데요. 논을 개간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중국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논이 없었다. 우리는 황무지를 전답으로 만들어야 했다. 전답 논입니다. 땅에는 울루초라는 풀들이 맷방석만큼이나 잔뜩 엉켜 있었다. 그러니까 거칠은 그런 억센 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는 둥근 산 같은데 단단히 엉켜 있어서 그걸 캐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또 그 위로는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땅속으로는 뿌리들이 서로 뒤죽박죽이었다. 그것들을 쳐내고 땅을 고르게 해서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일이었다. 원래 이분은 명문가집의 양반집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조선, 나라에 뺏기지 않은 조선의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전혀 손에 흙을 묻힐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먼 간도 땅으로 건너간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들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런 거칠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잘 실려져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의 증언, 하와이로 간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4시 반이면 일어나 밥을 지어 먹고 꼭 5시까지 정거장에 나가서 5시 반이면 일하는 곳에 들어갔지. 저녁 4시 반이면 파워가 되고 주반 점심 반 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였어. 새벽같이 나와서 일했던 거죠. 자, 우레바가 날아오니까 채찍이 날아오니까 꼼짝도 못하지. 꼭 소나 말같이 생활했어. 저 일하러 갔지만 채찍을 맞았다. 노예 같은 삶이었던 거죠. 정말 쥐꼬리만한 돈 받고서 노예같이 일했던 거죠. 내가 지금 영어를 할 줄 알면 대번에 항의하겠어. 그저 우레바로 농사를 지었으니 그것이 소위 상등급의 행사였어. 3등급 시민이었던 거죠. 시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의식주 생활의 변화, 네 번째 의식주 생활의 변화입니다. 의생활. 자, 서양식 복제가 도입되고 관복도 간소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갑오개혁 때 복제 개혁으로 인해서 관리들의 복장도 점차 양복으로 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광무개혁 이후에는 아예 완전하게 관리들도 양복을 입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복, 양장 있고요. 특히 여성들도 장옷이라고 해서 나갈 때 이렇게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다녔잖아요. 그런 장옥도 없어지고 스케치맨도 없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양장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식생활입니다. 서양 음식, 서양식 식사 예절도 들어오게 되고요. 커피를 즐기고 겸상, 두레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음식은요, 궁중과 이제 궁궐과 개와 지식인들 중심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음식들이 커피라든지 홍차, 빵, 스테이크 이런 서양식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특히 커피는 고종이 엄청나게 아꼈다라고 하죠. 그래서 커피, 그 당시에는 이제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가베라고도 불렀고, 또 민간에서는 양탕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독상을 받는 문화예요. 그래서 사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이렇게 양반 남자가 이제 혼자서 밥상 차려 먹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둘러서 먹는 두레상, 겸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조총상명 쓰는 무역 장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역이 맺다 보니까 청나라 상인들도 들어오고, 또 강화도 쪽 통해서 일본 상인들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중국인만, 일본인만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중국인이 특히 지금 인천에 차이나타운 가면은 중국집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나라 요리집, 지금은 중국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래된 것이 떡인데 호떡 알죠? 호떡, 오랑키 호자죠. 그래서 호떡이라든지 아니면 자장면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 생활입니다. 자, 집 어떻게 지고 살았을까요? 한성, 부산, 인천, 원산 등 개항장에 외국 공사관이 설립되었는데, 외국 공사관이 당연히 서양식 건물들로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자, 서양식 건축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관청이나 학교, 종교 건물 등에도 근대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관청 같은 경우나 보면은, 그리고 이제 궁궐에도 보면 덕수궁, 경운궁이죠. 당시에는 경운궁, 지금은 덕수궁에 석조전이라든지 중명전 이런 건물들이 서양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2년에는 손탁 호텔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손탁이라서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의 처형인데 한국 이름은 손탁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 근대식 서양식 호텔인 손탁 호텔이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서양식 건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뭐 학교도 그렇고, 이제 학교도 서양식 건물도 많이 짓고, 특히 종교 건물, 특히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정동교회라든지 이러한 종교 시설들도 서양식 건물들로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각각의 서울에 이런 근대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서울시청의 옆에 덕수궁 돌담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동길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당시에 서양에 온 외국인들이나 이제 공사관의 외교관들 많이 살던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쪽에 그런 건물들, 그 당시에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많이 들어봤죠? 교과서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3.1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요 정동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근대식 역사가 생활을 보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